여러분 이제 바틀비를 쓴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를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하나 더 찍겠습니다. 포경서는 나의 예일 대학이며 하버드 대학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멜빌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이슈마엘이라는 모비딕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모비딕이 이제 요런 두께인데, 예. 그렇습니다. 김석희라는 이제 전문 번역가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 하신 번역인데요. 이 모비딕이 이제 멜빌의 최고작입니다. 근데 멜빌은 그 제가 19년에 태어나서 1891년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집안이 이렇게 폭망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배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멜빌 소설 이제 이렇게 대충 번역되어 있는 걸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다 그런 이제 얘기. 근데 그 당시에 해양 모험 소설 그런 게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게 조금 팔렸던 것 같고, 이제 자기 딴에는 이게 이제 대작인 거예요. 이 모비딕이. 그래서 정말 절치부심 끝에 이 엄청난 진짜 야망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쓴 것 같은데, 피코드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마엘은 되게 그냥 평범하고 이렇게 뭐지 약해 보이는 그런 이제 청년인데 여기에 이제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주인공인 에이허브, 영어 발음으로 에이허브 이제 선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등 항해사 이름이 뭐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또 이거 찍는 거기도 한데요. 스타벅입니다. 스타벅. 그래서 스타벅 1등 항해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이헙 간에 이제 그 갈등이 큰 줄기를 이루고 그 밖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래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목이 모비딕이에요. 모비딕 or the whale인가 이래서 고래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이제 그 고래 잡는 사람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피코드호 자체가 당시 그 미합중국 아메리카 자체를 이제 상징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이제 그 도스옙스키 전공자의 시선으로 모비딕을 읽어가지고 잘 못 읽어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 강의하고 하면서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미국학의 관점에서 미국 역사의 관점에서 이제 보던데 그 바틀비 하면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19세기 미국 문학의 경우에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강박이 이제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이제 작가가 마크 트웨인, 우리는 이제 그 허클베리 핀이나 톰 소여의 모험 같은 걸로 알고 있는, 그래서 약간은 뭐 동화 작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그 사람이 그 미국 근대문학에 초석을 넣은 소설가로 이렇게 이제 평가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그 걸출한 소설가가 너데니얼 호손입니다. 발음 정말 힘든데 나타나엘이죠, 나타나엘. 그러니까 너데니얼 호손인데 그가 쓴 그 스칼렛 레터, 좋은 글씨가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쭉 읽어온 고전인데 지금도 이제 읽히고 있는 고전입니다. 근데 이 멜빌이 그 호손한테 굉장히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이제 호손은 그때 이미 이제 대가급이고 멜빌은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나의 대학은 이제 포경선이라고, 포경선이 나의 예일 대학이다, 예일 대학이자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제 할 정도니까 정식 교육을 이제 받지 못한 채로 이런 식의 이제 온갖 노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삶의 경험을 이제 축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무렵에 이제 이 미국이 포경 산업에 굉장히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딱히 기록을 안 해둬서 까먹었는데 이게 한번 배 타고 나가면은 손실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 타는 사람들, 선원들도 그렇고 이제 선장들도 그렇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면은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게 엄청난 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 고래 기름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그래서 이 모비딕도 보면은 고래를 잡아가지고요. 그 배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그 머릿속으로, 제가 이야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원이 머릿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 기름을 막 퍼내요. 그럼 이제 그 고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버리는 걸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래 산업이 되게 커가지고 막 일본 바다까지 가고 막 그거를 이제 이 소설 속에다 이제 담아낸 것이라 이게 당대에는 완전히 그냥 망한 소설인데 아무도 안 읽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거 완독한 사람 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진짜 힘들게 완독을 했는데 저처럼 훈련된 독자도 되게 읽어내기 이제 힘든 소설인 것이 독특한 구성이다라고 이제 미국 소설을 전공하시는 분은 이제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겠지만 구성이랄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가 한 축이고 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이 너무나도 시스템 없이 이제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고마운 거는 소소한 이제 챕터가
이제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고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또 그 나름으로 이거를 폭염학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문학사는 이 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당시 어떤 미국의 역사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지금 같이 이제 익히는 것 같고, 아까 그 미국을 더 위대하게 최고로 위대한 나라로 그런 이제 포부와 이 고래잡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 포경산업 미국이 그걸 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벅 같은 경우는 합리주의, 실용주의, 미국식의 그런 존 듀인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걸 이제 대별하는 인물이고, 아합, 에이헙 같은 경우는 이제 광기에 사로잡혀 있죠. 자기가 이제 이 고래를 잡으러 가다가 다리를 물렸는데 그 흰 향유고래를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걔한테 이제 원한을 품고. 근데 이제 그 스타벅은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저는 고래를 잡으러 왔지 선장님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복수에 성공한다 해도 고래 기름을 몇 통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장님의 복수는 우리 낸터켓 시장에서는 그다지 큰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니까는 이 스타벅이 말 못하는 짐승한테 복수라니요. 그 고래는 단지 맹목적인 본능으로 공격했을 뿐인데 그건 미친 짓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원한을 품다니 천벌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맞서는 이제 에이허브 선장의 논리는 자네는 좀 더 낮은 층을 볼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 하는데, 모든 것이 판자로 된 가면이다. 밖으로 이거는 보일 뿐이고 안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진짜 표리부동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고양된 비극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스타벅 얼마나 잔잔하고 온화한 바람인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40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왔네. 이러면서 이제 고래를 잡으러 가겠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신의 그런 이제 감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유명해가지고 자주 인용되곤 하는데, 이런 그 에이허브의 광기에 맞서는 스타벅의 실용주의, 그 다음에 스타벅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커피숍의 이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결전에서 다 죽습니다. 선원들도 다 죽고 이제 배도 다 망하는데 이슈마엘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슈마엘이 맨 처음에 소설 처음에 시작할 때 콜미 이슈마엘 되게 유명한데, 내 이름을 이슈마엘이라고 해주자, 혹은 나를 이슈마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제 소설 중간인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고상한 비극에서 당당한 역할을 맡거나 우아한 희극에서 짧고 쉬운 역할을 맡거나 익살극에서 유쾌한 광대극을 맡는데, 운명이라는 무대 감독이 왜 나한테는 고래잡이 항해의 이 초라한 역할을 맡겼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나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국엔 살아남은 사람은 이런 비장한 인물, 아까 그 선장 에이헙도 아니고, 합리적 실용주의를 대변하는 누굽니까? 스타벅 1등 항해사도 아니고, 이 되게 초라하고 창백해 보이는, 별 역할 없어 보이는 이 이슈마엘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가 이 모비딕의 작가인 이제 누구냐, 허먼 멜빌하고 이제 묘하게 겹쳐지게 되는데요. 그 모비딕을 썼을 때가 저희가 아까 제가 바틀비가 53년에 이제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멜빌의 나이가 34살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이제 한창 열심히 이제 활동해야 되는 또는 하는 이제 나이인데, 톨스토이도 30대에 전쟁과 평화를 쓰게 되거든요. 그때 제일 왕성하니까. 근데 모비딕을 썼을 때가 1851년입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 사이에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소설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게, 하나는 이렇게 이제 두툼한 장편 소설의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 선원들의 고래 잡는 이야기, 고래랑 싸우는 이야기고, 이거에 이제 소박한 버전이 해밍웨이의 이제 노인과 바다, 거기는 이제 노인 한 명이 청새치 잡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읽은 그 필경사 바틀비 같은 경우에는 53년에 썼잖아요.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쓴 건데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 이거는 이제 월가의 그 빽빽한 사무실에 뭡니까? 조그만 사무실에 이렇게 옹기종기 닥지닥지 붙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이런 변호사 필경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망대해에서 고래 잡는 이야기와 무수한 벽들 사이에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서류 하나, 글자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이 필경사들 사이에 묘한 그 데칼코마니가, 묘한 이제 대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거고, 아까 제가 바틀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변호사가 이들을 자르지 않고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얘들을 데리고 쓰는 거는 뭡니까? 저렴하기 때문인데, 그 자기를 자꾸만 훌륭한 고용주인 양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빼먹어가지고 강조를 하고, 이렇게 비슷한 시점에 너무나도 다른 작품들을 썼다라고 했는데 하나 더 써갖고, 이게 제가 번역되기를 너무 기다린 작품인데, 피에르 혹은 모호함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2권이고 보시다시피 두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되면 완독을 해야지 했는데 결국 완독에는 실패하고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멜빌이 이거 갖고 실패를 했잖아요. 백경을 아주 실패를 했는데, 백경 옛날 번역으로 우리가 이게 백경이었거든요. 모비딕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얘도 되게 뜨고 싶은 욕심이 물론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유행하는 장르를 건드려 봤는데, 그게 이제 이런 가정소설인 것 같은데, 피에르 or the ambiguities, 피에르 혹은 이제 모호함, 이런 제목인데, 요게 이제 멀쩡한 부르주아 가정이 있습니다. 물쩡한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 앞에 깜짝잡잡한 조금 인종이 달라 보이는 어떤 소녀가 나타나가지고, 처녀가 나타나서 너 아빠가 젊었을 때 멋이겠다 이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이복 저기다, 너의 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안했던 가정이 완전히 막 균열이 가면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됐던 것 같은데, 제가 안 읽었는데 어떻게 줄거리를 알까요? 네. 옛날에 폴라엑스라고 1999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오 까락스라고 되게 감각적인 그런 영화를 찍는 프랑스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폴라엑스라는 제목의 영화를 이제 찍었죠. 그래서 저는 폴라엑스를 먼저 봤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멜빌의 소설이더라 이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실제 정사,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거 빼고라도 영화가 되게 어렵고,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부르주아 가정의 부인을 역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 까트리느 드네브, 진짜 프랑스 국민 배우고, 아들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제라드 드파르뚜의 아들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요절을 아무튼 해버렸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뭐냐면은, 멜빌이라는 작가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서 작가를 지우고서 작품을 우리한테 던져주면, 이 지금 제가 언급한 세 작품 있죠, 이게 동일한 작가가 썼다라는 거를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비딕, 필경사 바틀비, 그 다음에 피에르 혹은 모호함, 이 세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놀라운 작가인데 당대에 크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거 쓰고 나서는 거의 그냥 이제 손을 놓고 그냥 그 뉴욕 어디 그 시청인가에, 제가 그냥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그냥 관리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작가가 죽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인정받는 이 그림 자체가 진짜 그 파란 바다를 등이 하얀 고래가 이렇게 웅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이제 연상을 시키고, 우리가 보는 이제 이런 작가들은 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들도 다 생활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긴 하지만, 물론 작가인데 작가도 글을 쓰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되게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것 같은, 당연히 이게 이제 밥벌이니까. 그리고 돈을 벌어야지, 소설을 써서 돈을 벌어야지 다른 걸 하지 않고 소설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소설이 팔려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근데 모비딕을 쓰면서 호손에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너데네일 호손인데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레녹스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레녹스는 이제 호손이 그때 살고 있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일주일쯤 후에 저는 뉴욕으로 가서 한 3층 방에 묻혀서 노예처럼 고래 이야기에 매달릴 것입니다. 좀 생략하고, 금전이 저를 저주합니다. 심술궂은 악마가 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저를 향해 계속 희죽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쓰고 있는 글은 금지되고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감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른 식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썼고, 정말로 금전은 멜빌을 저주해가지고, 멜빌은 좌우지간 살아 생전에는 소설을 써가지고 먹고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사후에 이렇게 이제 그 문학사의 한 획을 긋는 작가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렇게 망망대해 그 배에 혼자 서 있는 에이업 선장, 이렇게 이거 목발 딱 짚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영화에서는, 옛날 영화에서는 그레고리 팩이 또 당대 진짜 최고의 잘생긴 그 미남 배우였는데, 로마의 휴일에도 나왔었고, 오드리 헵번이랑 그레고리 팩이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조금 나이 들어서 그 에이업 선장의 모습과 월가의 벽 속에 박혀서 또 다른 벽을 바라보고 있는 면벽 수행, 면벽 몽상에 젖어 있는 바틀비와, 그 다음에 이렇게 싸구려 호텔방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정말 아무도 읽지 않을
읽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은 이런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 허먼 멜빌의 모습이 다 이렇게 이제 중첩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